네, 안녕하세요. 기후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과 인재 양성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하게 된 이종렬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인력이랑 인재, 사실 비슷한 단어 같은데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구분이 가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세계 최고 지성이신 지 선생님, GPT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인력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나 노동의 전체, 그러니까 다소 양적인 개념, 집합적인 개념입니다. 인재, 어떤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뭔가 어떤 약간 노동력이나 사람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양적 개념이냐 지적 개념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보면은 인력 수급 전망, 수급 전망은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재 양성은 인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이제 착안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우선 먼저 기후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기술 인재양성 시범사업 2022년부터 24년까지 과기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기후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이나 인재사업을 총괄하는 인재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사점을 던지겠습니다. 먼저 인력수급 전망입니다. 사실 국내외 주요 인력수급 전망이나 실태조사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전망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고요.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전망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내고 있는 인력수급 전망입니다. 보통 10년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거의 설문조사 기반입니다. 그 다른 전망의 경우에는 거의 다 계량 모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결과치를 내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은 그렇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 국가의 전체 산업이나 혹은 직업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뭔가 전체 산업이나 전체 직업군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고도화된 방법론을 통해서 자료 역량을 축적을 하고 이제 사회 전체 차원의 고용이나 혹은 수급 전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기후기술 관련된 산업이나 인력에 관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기후기술에 특화돼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숙명이고요. 사실 우리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건 또 아닙니다. 2022년도에 이제 기후기술 산업 인력 수요 전망이라는 연구 논문을 2022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기후기술 산업 통계, 우리 기관에서 이제 2021년까지 매년 발간하던 통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20년도에 부문별 종사자 수를 베이스라인 시켜서 여기서부터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전망 내에 분야별 증가율을 매칭했습니다. 사실 산업 분류가 매칭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가장 비슷한 것들을 적용해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어떤 식으로 인력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인력 양성 시도, 좀 다소 최초 시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 나온 이제 기술 개발 활동 조사, 일단은 수천 개의 기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통계입니다. 이 국가 통계라는 네 글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국가 통계화 시켜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신뢰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는 매출액도 나오고 종사자 수 같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여기 이제 종사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인력 파악에 있어서는 최선의 자료입니다. 기후기술 분야의 산업에 현재 인력이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이것만큼 강력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다만 이들에 대해서 각자 한계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왼쪽에 있는 사례에서는 특화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체 산업 분류에서 좀 비슷한 것들을 최대한 따와서 적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후기술 분야랑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다른 산업들은 보통 좀 포화에 가깝기 때문에 1년에 뭐 0.5에서 2%까지밖에 인력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관에서 매년 발표했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최소한 1년에 5% 정도씩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특화형 자료로 적용해서 재분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개발 활동조사, 현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후기술 인력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최강의 자료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또 수정을 해야 된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 기후기술 인력 전망 고도화를 위해서 세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 산업과 다른 신규 테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새로운 유형의 분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적합한 자료나 방법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어쨌든 기후기술 관련된 분류와 굉장히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망 위한 예산이나 지원이 부족합니다. 사실 아까 소개에서도 제가 인재 양성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것도 하면서 이걸 진행하는데 사실상 거의 혼자서 이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류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국가 통계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자료에 맞게 쓰자.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관련해서 가장 최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이제 정량화 반복론에 있어서는 최대한 간단하면서 합리적인 모델로 개발해서 쓰자라는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돌파구를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추정 방법을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가장 핵심은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매출액과 종사자 수 간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액 대비 고용 인력의 개수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종사자 수가 증가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 산업별 매출액 증감률을 통해서 기간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어쨌든 산업별로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각 기관의 응답별 매출액에다가 이제 매년 이만큼씩 곱해가지고 매출액을 2030년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종합을 하면은 기간별로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 종합하면 산업별 종사자 수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단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비선형회계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회계 분석을 하면 보통은 이제 선형회계를 생각하시는데, 비선형회계 구성을 만들었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종사자 수가 증가를 하는데 대신 로그 형식처럼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원 회계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회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산업 내의 기업들을 가지고 동일 산업별로, 그러니까 산업마다의 매출액 대비 종사자 수의 이 관계식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여기 제곱에 있는 B의 경우에는 1보다 작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후기술 산업 분류별로 22대별로 다 각각 이 개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건 사실 0.1 정도에 해당합니다. 결정 개수가. 이제 이공계 출신이시면은 이제 0.1이면은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무슨 설명력이 있는 거냐, 이거 되게 후진 모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 쪽에서는 0.1 정도이고 이제 p-밸류가 0.05 미치다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실험실 조건 하에서 통제가 되는 자료들은 이제 0.1이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0.1 정도의 이제 p-밸류가 0.05 정도면은 그래도 쓸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22대 분류별로 회계식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이 연평균 매출 예측 자료와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냈었던 기후기술 산업통계상의 산업별 평균 매출액 증감률과 그다음에 2022년도에 조사했던 이제 기후변화된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단년도 매출액 증감률을 기하 평균을 내서 평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산업별로 이제 매출액 증감률을 제가 계산해왔고요. 이제 이것을 기간별로 2022년도 매출액에다가 곱해가지고 종사자 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N년도의 종사자, N은 이제 2023년 이상인데 2022년도 종사자 수에다가 이 매출액의 비중을 곱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냐고 하면은 이제 2022년도의 값은 실측치잖아요. 근데 그냥 회계식을 써버리면은 이 실측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측치와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2022년도의 매출액 대비 얼마인가, 그리고 이 자료 2022년도 종사자 수다 곱해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산업별로 연간 종사자 수 합산하고 연평균 증감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이긴 한데 총 종사자 수 전망을 했습니다. 2022년, 2025년, 2030년에 각각 28만 명, 32만 명, 41만 명 정도로 나옵니다. 연평균 5%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 중에서 2022년도에 우리 기관에서 했었을 때는 보통 연평균 0.5% 정도 증가한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거의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 기관에서 진행했던 통계 자료랑은 비교해 봤을 때 이 자료가 조금 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시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의 증감률 1%당 종사자 수 증감률이 0.365%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 증가할수록 종사자가 0.365 정도 증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식 관련돼서 결과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일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당연히 드는 생각이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수요 증가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 감소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무 전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센터님 발표하셨던 거에서 나왔듯이 리스킬링 아니면 업스킬링 같은 개념들이 이에 속합니다. 어떤 분야가 이에 속할 것인가? 그럼 신규 인력을 계속해서 많이 양성해야 되는 중요한 분야는 뭐 태양광열, 폐자원, 발전효율, 산업효율, 수송효율 이런 쪽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환 관련된 직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이제 전력, 열 통합이라든지 비재생 에너지 같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크게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수급 전망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했던 기후기술 인재양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기술 인재 이 개념 되게 애매합니다. 2021년도에 이거 기획할 때부터 아직까지도 사실 정확한 기후기술 인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만든 것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술 중심 접근이냐 아니면 좀 종합적 접근 중심이냐 그리고 기술 부문도 다양한 부문을 다 다루냐 아니면 좀 특정 부문에 특화 전문화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눴을 때 제가 볼 때는 일단 보통은 기후기술 기업은 이렇게 좀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기업은 다른 쪽에 더 치우치겠지만 종합적으로는 이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봤을 때 인문사회계 대학이나 혹은 정책연구기관들은 좀 기술적 특성들을 고려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기계 출연연을 볼 때 시각은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될 수 있어서 개발되어서 우리한테 이전이 되거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이공계 쪽 대학에 대해서는 산업경쟁이나 정책이나 시장 관련된 이해가 좀 많은 역량을 가진 인력이나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업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또 이제 또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기술 인재 양성 시범사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습니다. 좀 산업 현장이나 정책이나 시장 관련된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기후기술 R&D 인력을 양성하자라는 취지로 시범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게 수소기술 인재양성센터랑 에너지환경 인재양성센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합쳐서 76억 정도의 나름대로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인재양성 사업 중에서도 큰 편입니다. 수료생도 이제 143명 정도 나왔고 논문 특허도 많이 나왔고 지원 사업 연계도 많이 됐고 수료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재양성 사업이 되게 많은데 좀 차별점이 있다면 이제 과학기술이나 정책, 현장, 뭐 시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된 커리큘럼도 많이 짜고 이제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도 많이 가져갔는데, 근데 또 이 사업의 경우에 가장 좀 차별적인 점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적으로 해보라고 R&D 예산을 몇 천만 원 만들어 줘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규모로 연구 예산을 팀 단위로 자기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다른 인재 양성 사업 대비 좀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종합적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이나 시장, 뭐 정책 혹은 산업현장 관련된 커리큘럼이 많았고, 그리고 글로벌 석학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특강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 모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외 연계형 프로그램의 행사 많았습니다. 물론 행사 많았지만 이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 가서 경험해보고 직접 견학도 해보고 연구도 같이 해보고 이런 식의 좀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해준 사례입니다. 학생들도 실제로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개도국 가가지고 관련된 환경이나 기후 관련된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걸 직접 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던 게 좀 이런 쪽이 지원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인재 양성 사업은 이제 특정한 업무만 진행하거나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 이제 뭐 좀 소위 이제 일꾼처럼 묵묵하게 일만 하는데 이렇게 좀 나가서 이런 것도 보면서 이것저것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매력 있다고 생각했던 게 기수별 학생 주도의 R&D 프로젝트인데 여기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겠지만 팀별로 이제 수요 기업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가지고 R&D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보면 정책 연구 같은 것들을 기획할 때 이에서 이 정책 연구의 수요 고객이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심사 때마다 많이 물어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여기서는 아예 기업을 딱 정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R&D를 기획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이렇게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R&D를 진행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행했던 학생들이 또 이 기업으로 이제 취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형 기후기술 분야 인재양성 시범 사업의 약간 프로토타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만들어야 될 텐데 좀 주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보통 세 가지를 좀 많이 따집니다. 일단 예산 효율성입니다. 교육생 1인당 예산 투입량. 보통 이제 다른 사업 대비 이 사업이 1인당 투입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인턴십도 시켜주고 국내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게 해주고 R&D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주다 보니까 1인당 투입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쪽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당연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률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재양성 사업 좋다. 근데 이거 취업해 얼마나 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사실 이 사업은 석박사생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뭔가 바로 취업이 된다기보다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경력을 쌓아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포덕을 밟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R&D를 육성하고자 하는 이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기타 실적. R&D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제 같은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논문 특허 많아야 되고 행사 협약 많아야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는 고려하지 않는가. 이제 학생들이 좋게 점수를 주라고 해도 잘 안 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요즘엔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80점 내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석사생들이 이제 박사를 넘어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거의 50%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 과제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NDC 달성이 굉장히 긴급합니다. 산업구조 혁신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바로바로 인력의 수요가 생기거나 이제 공급이 바로 매칭이 되기 쉽지 않은데 단순하게 취업률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좀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NDC 달성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제 그러니까 정책 우선순위끼리도 서로 이제 상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복잡성. 참 이게 신규 테마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성과 평가 방식으로 다 진행할 수 있는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인재전쟁이라는 다큐가 나왔습니다. 이제 몇 분은 이미 보셨겠지만 이제 중국이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퍼부어버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성비 따지지 않고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후기술 분야에 대해서 과연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인재 양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기후기술 분야 인력 수급 전망이나 인재 사업을 총괄하는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 전망이 먼저 잘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나 대학의 인력 공급 혹은 뭐 인력 개발 같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방법론을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급한 지원 분야를 정의하고 사업을 기획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 미션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인력 전망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인력 자체에 대한 차원이 좀 더 많은데 이제 국가적 미션은 아무래도 인재, 질적인 차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이제 시각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인재 양성 사업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대학에 대한 융합형 혹은 특화형 인재 육성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산업 현장에 대해서는 직무 전환, 뭐 리스킬링, 업스킬링에 대한 직무 전환이 같이 종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화영 센터장님 발제에서 마지막에 나왔듯이 이제 기업은 이제 필요한 인력이 없다, 혹은 이제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활동조사에서도 공교롭게도 각 이제 1위와 2위,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라는 답변 중에서 1위와 2위가 거의 각각 40, 50% 정도씩인데 1위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뭔가 원하는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 그리고 그 2위가 구직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이었거든요.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직무 전환이나 특화형 인재 교육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대학과 산업 현장 간의 인턴십이나 연계가 강화돼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뭔가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대학 교육이 조금 더 현장에 특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 입장에서도 대학에서 오는 학생들의 뭔가 수요나 혹은 입맛에 맞는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기후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전망을 하고 관련돼서 이제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 체계를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각각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각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그리고 부서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그러니까 부처 및 부서들의 기술 분야별로 서로 조율을 해나가면서 기획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미션이긴 하지만, 일단은 방향 자체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향후에 관련된 업무들은 이제 국무조정실이나 혹은 관련된 공무원분들의 역량에 많이 맡기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